자, 오늘 얘기할 게 이제 현대 물리학의 흐름과 거대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고전 물리부터 실제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정말로 물리 이야기, 조금 시리어스한 물리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전에 오늘 할 얘기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강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소개를 했지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정말로 현대 물리가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현대 물리가 대체 어떤 모양인지, 예? 그리고 왜 이것이 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거대사는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공부해 나가야 될 어떤 디테일한 어떤 물리적 내용들이 이제 전체 기획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거를 아마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번 주에 아주 과학계 빅뉴스가 있었죠, 그죠?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봤다. 예, 보셨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시작할 때 이 글이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애플 얘기가 조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우선은 클래식하고 모던 피직스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대 물리학의 구조, 흐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대 물리학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현대 물리가 발전하면서 20세기에 과학자들이 꿈꿨던 거는 이제 물리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종의 최종 이론, 파이널 시어리라고 하는 거. 궁극의 이론을 찾아서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대체 이제 어떤 컨셉이냐, 최종 이론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나간 게 통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최종 이론이라는 아이디어가 생물 쪽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게 원래 지금 유행하는 통섭의 원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잠깐 드리고, 그럼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통섭, 그리고 흔히 얘기되는 이제 융합, 이런 게 좀 왜 그런 게 나왔는지,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그런 걸 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이, 융합과 통섭이라는 기획이 정말로 이제 전 학문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다시 자연과학을 바라보게 된 게 말하자면 거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학제가 한 어떤 융합 프로젝트에 말하자면은 일종의 결정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좀 틀을 갖춰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과학 교육을 해보자라고 이제 프로포절이 나와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고,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정말로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추천할 만한 도서가 이게 두 번째 크리스천하고 박베인이 쓴 빅히스토리라는 책이 말하자면 좀 원조 비슷한 빅히스토리에 대한 그런 책인데 그림도 많고 샥샥샥 읽을 수 있어요. 책 내용도 빡빡하지 않고. 그리고 요거를 이거 이제 옮기신 분이 이대 조지영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도입하고 전파하고 이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이화여대 이제 이분하고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 이제 이게 있어요. 이명현 박사님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명현 박사님 작년에 우리 전기전자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때 와서 코스모스 특강을 하셨던 분이죠. 천문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몇몇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집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직접 빅히스토리의 패러다임 속에서 뭔가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뭐 몇 년 전부터 몇몇 분들이 모여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해서 쓴 책인데 이것도 어쨌든 그쪽 관련된 분이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직접 쓴 것이니만큼 뭐 훌륭합니다. 일단 이분이 문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와인버그 최종 이론의 꿈, 이건 제가 번역한 건데 2007년에 이 책은 그러니까 일단 스티븐 와인버그가 33년생인데 현재 살아있는 물리학자 중에 최고. 좀 심하게 말해서 학계의 교황,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하여튼 전설적인 인물이고, 물리학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과학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 책은 93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미국에서 이제 초대형 가속기를 만드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그 와인버그는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단지 가속기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학 문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문명사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수준이 높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게 제가 첫 번째 번역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지금 좀 돌아보면은 좀 아쉽고 좀 부끄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 와인버그가 워낙 문장력이 좋아요. 문장력이 정말 비단결이에요, 비단결. 격조가 느껴지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원서랑 한국 번역서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제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주시고. 하여튼, 이 중에서 하나를 읽으라면 저는 항상 이거를 추천을 해요. 굉장히 명저입니다, 명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이 책 때문에 통섭이란 말이 유행을 하게 됐죠. 그죠? 최재천 교수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같이 이제 장대익 교수님, 지금 서울대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같이 옮겼는데, 어쨌든 이게 원제가 컨실리언스. 그거를 뭘로 옮길까 하다가 통섭이란 말을 찾아내서 제목을 이렇게 달고, 그래서 한때 이제 통섭이 굉장히 유행, 지금은 이제 융합이란 말이 좀 더 유행하긴 하지만, 이 책도 읽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말하자면 와인버그의 이 최종 이론의 꿈, 이 기획을 분자생물학으로 옮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좀 더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오늘도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이거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읽은 책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을 받았던, 이런 책이 옛날에 꿈에서만 생각했던 그런 책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보시길 읽어도 적극 권하는, 분량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선 클래식하고 모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클래식을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클래식이 뭔지는 다 아시죠? 고전이고 뭔가 명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형적인, 대표적인, 고전, 명작. 그래서 고전이란 옛날 거다라는 의미와 함께 뭔가 모범, 전범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사실은 동시에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도 이제 클래식이 붙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면은 주로 대략 이런 카테고리를 얘기를 해요. 클래시컬 피직스라고 하면 뉴턴 역학, 전자기, 통계 이 정도. 근데 그냥 줄여서 뉴토니안 미케닉스라고 하면은 그냥 고전 물리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작이었고, 이 방법론을 다른데 적용을 해서 전자기도 나오고 통계도 나오고, 이게 대략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립한 게 1687년이죠.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쓴 게.
17세기. 그리고 전자기가 완성된 게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고 한 게 뭐 19세기고, 열 현상을 통계적인 통계 물리의 방법을 도입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완성이 된 게 뭐 거의 20세기 초 이렇게까지 와야 돼요. 대략 한 300년에 걸쳐서 뭐 완성된. 대표적인 거는 어쨌든 이거 다 그냥 포함해서 그냥 뉴턴 역학, 뉴토니안 피직스라는 말은 또 잘 안 쓰더라고, 희한하게. 뉴토니안 미케닉스라는 말은 써도, 아니면 통칭해서 그냥 클래시컬 피직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클래시컬이라는 말은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나는 렐러티비스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상대론적이다. 그러니까 거의 20세기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게 1905년이니까 20세기까지의 대략 봐서 20세기까지 물리학이 그냥 클래식인데 조금 더 물리적인 의미를 넣어서 얘기하자면 나는 렐러티비스틱 한 거를 클래시컬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은 난 퀀텀 미케니컬한 거예요. 모던과 클래식을 가르는 거는. 이게 왜, 그러니까 별말 없이 클래시컬 하면은 비상대로적인 고려를 했구나. 아니면은 뭐 양자역학도 안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양자역학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자면은. 그래서 렐러티비스틱하다는 것도 클래식에 속한다고 봐요.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도 클래시컬한데 왜 그러냐면은 모던하고 클래식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결정론이냐 아니냐. 뉴토니안 미케닉스의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결정론이잖아요. 초기 조건이 정해지면 나중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 어쨌든 고전역학이고 그 틀에서 보면은 상대론도 거기 들어가요. 퀀텀 미케니컬한 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확률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은 난 퀀텀 미케니컬한 거다. 결정론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결정론적이지 않느냐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하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물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에요. 상대성 이론은 이제 영어로 Theory of Relativity라고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좌표기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이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다 같이 정지해 있는데 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술을 한다. 이거는 뭐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정지해 있는 여러분들의 물리적 현상을 기술한다. 이제 이런 게 상대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를 내가 지상에 서가지고 그 운동을 기술한다든지. 이런 게 상대성 이론.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 속도가 그 광속에 가까울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였죠, 그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일반 상대론이 중력 이론이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이것까지는 하여튼 다 배울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대략 이렇고,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이거는 미시세계로 내려가야 돼요. 원자 이하의 미시세계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근본 원리. 그리고 이게 퀀텀이라는 말이 뭔가 덩어리진 양에 대한 물리 이론입니다. 퀀타이즈 됐다. 이건 뭔가 양이 있다는 거죠, 그죠? 뭐 퀄리티에 대한 게 아니고 퀀티티에 대한 거예요. 퀀타이즈 됐다는 건 덩어리져 있는 양. 그래서 미시세계로 내려가면은 모든 게 불연속적이에요. 에너지, 뭐 운동량, 뭐 가운동량, 전부 다.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도 양자화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퀀텀 스페이스 타임 내지는 뭐 퀀텀, 근데 그 스페이스 타임에 대한 게 이게 일반 상대론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중력이라는 말이 또 붙어요. 거기까지 가면은.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시간과 공간마저도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있는 양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모두가 해피할 만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잘 몰라요, 사실 아직.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미시세계로 내려가면 뭐 모든 물리량은 다 덩어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덩어리진 양에 대한 그런 불연속적인 어떤 물리량에 대한 이론이 양자역학이에요. 가장 정확한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을 기반해서 뭐 발전한 여러 가지 이론들로 뭐 지금 뭐 실험을 뭐 100년 가까이 해 왔는데, 그 이론과 실험이 어떤 일치하는 정도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놀랄만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레벨에서는 잘 몰라요. 양자역학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왜 그런,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 뭐 우리가 확률적으로 뭔가 대상을 안다는 게 이게 대체 뭐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은, 왜 과학자들이 좀 불만을 가지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제 어떤 건지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흐름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물리학 클래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20세기에 나온 중요한 논문들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거를 책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조금은 그 책 내용과 연관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현대 물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양자역학이 정초된 해는 1925년으로 봐요. 이때가 하이젠베르크가 그 논문을 썼을 때인데, 하이젠베르크가 1901년생이에요. 1901년. 20세기 함께 태어나가지고 1901년생이니까 25년이면 만 24세죠. 만 24세 때 뉴턴 역학을 대체하는 논문을 썼어요.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요양 가가지고 섬에 틀어박혀서 하룻밤에. 24살 있어요? 24살? 24살보다 어리다. 없나? 다 나이가 많으신가?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냈는데, 그게 26살 때. 삐까삐까하죠. 근데 양자역학은 어쨌든 미시세계를 다루는 어떤 내용이니까, 요게 일단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나왔어요. 거의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이 2015년이죠. 내년이 일반 상대론 100주년 되네요.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건데, 미시세계에 들어가는 그 초입이 되는 게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1911년입니다. 러더퍼드죠, 러더퍼드.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알게 된 게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100년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중력 이론을 현대적으로 이해한 것도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사실. 15년이 안 됐으니까. 그것도 15년 11월이에요. 그 논문이 나온 게. 그러니까 극히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극히 최근에.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봤을 때 뉴턴 역학이 300년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원자 이하의 세계를 알고 뭐 중력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가지고, 이게 그냥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게 중력 이론이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중력 이론인데, 요거를 풀면 동적인 우주가 나와요. 그걸 이미 1920년대에 알게 된 사람들이,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산수로 풀어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에너지가 있으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기술한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게 중력 이론이니까
이걸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우주 전체에 적용을 해보자 그런 겁니다. 우주 전체에. 우주에다가 딱 적용해서 풀어보니까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주가 막 사이즈가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 동적인 우주라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이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우주가 그럴 리가 없다. 우주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영원불멸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지 그게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뭐 일반 상대론 할 때 뭐 자세한 에피소드는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아인슈타인은 다 거부를 했는데 근데 1929년에 허블이 팽창하는 우주를 발견을 해요. 20세기 과학의 발견 중에 뭐 거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랭킹 5 안엔 당연히 들어가고, 랭킹 1, 2를 다툴 만한 팽창한 우주를 발견한 게. 실제 허블이 본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광학 망원경이었던 윌슨산에 있는 100인치. 100인치면 2.5m죠, 이게. 그걸로 은하를 뭐 40몇 개인가 이렇게 쭉 추적을 했어요. 허블이 본 건 뭐냐면은 관측한 모든 은하가 서로 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허블이 발견.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29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적인 우주, 그러니까 정적인 우주는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마지못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우주는 정적이지 않다. 31년에 그 윌슨산에 가가지고 이제 허블도 만나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그 나온 걸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31년에 쓴 논문 초고 같은 게 있어요. 그 노트가 최근에 이제 그 최근이라 하면은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누가 그 예비 논문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31년인데 그때 이제 역사적 정설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31년에 허블한테 가가지고 뭐 윌슨산 망원경도 보면서 아, 참 대단한 발견을 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정적인 우주를 철회한 걸로 나오는데 그 노트에 보면은 그 뭐 논문 초고 비슷한 건데 여전히 이제 정적인 우주에 기반해서 다시 뭐 리서치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게 팽창한 우주를 발견한 게 29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 우주가 팽창하면 그럼 옛날에는 이게 작았겠죠, 사이즈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뭔가 우주는 굉장히 작은 부피 속에서 시작을 했을 거다. 그럼 태초에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을 했을 거다. 그게 그냥 빅뱅 이론이에요.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그죠? 시계를 거꾸로 돌려봤을 때 우주에 시작이 있었고, 네? 그때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았을 거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빅뱅 우주론이 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 우주 이론 중에 하나. 여전히 이렇게 뭐 정상, 스테디 스테이트라 그래서 정상 상태.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한 점에서 폭발해서 팽창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면서 팽창을 설명하는 뭐 이제 이런 이론들을 하고 경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65년이 되면은 CMB라는 걸 발견합니다. CMB가 뭐냐면 Cosmic Microwave Background의 약자인데 우주 배경 복사라 그러죠. CMB가 그냥 빛이에요, 빛. 말하자면. 빛인데 얘가 무슨 빛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빅뱅의 화석이에요. 그 태초의 폭발이 남긴 잔해, 그렇게 남은 화석에 해당하는 게 그게 CMB입니다. 그러니까 TV를 이제 보다가 애국가 끝나면 지지직 하잖아요. 그죠? 거기 잡히는 잡음의 뭐 아마 10%? 그 정도가 CMB예요. 그 CMB를 65년에 발견했는데 이걸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미국의 벨 연구소에 있다가 발견했는데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뭐 위성하고 통신하는데 무슨 잡음을 없애려고 주변에서 안테나 주변에 생기는 모든 잡음을 다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제거가 되지 않는 잡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정말로 우연히 진짜 길 가다가 그냥 화석을 하나 딱 주운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웠는데 그 옆에서 열심히 이제 CMB라는 걸, CMB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언제 나오면 1948년에 나와요. 48년. 그래서 그쪽으로 열심히 리서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프린스턴에 있던 그 일부 과학자들은 그걸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찾고 벨 연구소에서 딴짓 하다가 우연히 진짜 길 가다가 그냥 로또 하나 주운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발견한 논문 앞에, 펜저스 윌슨 논문 앞에 프린스턴 연구팀의 논문이 실려요. 백투백으로 실려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펜저스 윌슨도 아, 우리가 발견한 게 이거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운 좋게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고. 그래서 이 CMB가 빅뱅의 화석이기 때문에 뭐 이 뒤로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굉장히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거의 이때부터 이제 빅뱅 우주론이 표준적인 우주론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5년이면 60년이죠, 6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게 된 게 사실은. 그래서 표준 우주론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이제 중요한 발견이, 그러니까 CMB를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지상에 있는 안테나로 굉장히 이렇게 희미하게 본 건데 이걸 제대로 보자 해가지고 위성을 막 띄워요. 90년대 후반부터. 위성을 띄우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코비라는 위성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본 게 있고,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 이제 그 얘기고, 20세기가 끝나기 직전에 제일 중요한 발견이 또 가속 팽창이에요. 98년에. 이거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정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우리 우주에 어쨌든 은하들이 많고 이러니까 질량 분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다가 그 팽창하는 정도가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돌멩이를 던지면은 이렇게 쫙 가다가 올라가는데 높이는 높아지는데 그 속도는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감속 팽창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감속 팽창을 확인을 해보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슈퍼노바를 여러 개 관측을 해봤더니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속 팽창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암흑 에너지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암흑 에너지가 우리 우주에 한 70% 있다. 라는 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우주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WMAP이 이제 그 CMB를 관측하는 위성 중에 하나예요. 이게 2001년 이때부터 데이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요때부터 우주론이 코스몰로지가 정밀과학이 돼버렸어요. 얘가 워낙 양질의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 전까지 20세기에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100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년이었어요. 근데 WMAP은 뭐라 그랬냐면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만 년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중요한 지표들이 그렇게 퍼센트 레벨의 정밀도로 막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놀라운 거지. 그리고 2013년에 이게 WMAP을 대체하는 플랑크 위성이 올라가서 2009년에 올라가서 첫 데이터를 본 게 2013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첫 시간에 아마 이거 작년 3월 달에 플랑크가 처음 데이터를 공개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죠? WMAP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 그랬는데 플랑크는 1억 년 늘어나서 138억 년이 된 겁니다. 플랑크가 지금 어쨌든 방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게 지금 그 이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면은 결국 이 표준 우주론하고 잘 맞아요. 일단 대체로 잘 맞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람다 CDM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뭐 이 의미는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뭐 아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 맥락에서 그 이번에 그 중력파를 본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검색하면 나온 사진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태초에 여기가 이제 빅뱅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빅뱅이고, 그 여기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빨강 파랑의 이거 뭐 지도 같은 게 있죠, 그죠? 요게 CMB예요. CMB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그 이렇게 쭉 자유롭게 우리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빅뱅 직후 한 38만 년 정도 될 때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게 지금 우주의 상대적인 사이즈인데, 이게 갑자기 지금 이렇게 우주의 사이즈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커졌죠, 이렇게. 그죠? 요게 급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주가 빅뱅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뻥튀기가 된 거예요, 우주의 사이즈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보세요. 끝난 다음에는 우주의 사이즈가 커진 게 완만하게 커지죠, 비교적. 그죠? 완만하게 그냥 이렇게 쭉 커집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뭐 처음 별이 만들어지고 뭐 은하가 만들어지고 하다가 여기 보면은 다크 에너지 액셀러레이티드 익스펜션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사이즈가 좀 더 이렇게 더 커지죠, 이렇게. 요게 이제 가속 팽창을 98년에 발견한 효과예요, 이게.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거. 요 시작점이 대략 뭐 50억 년 전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late time acceleration이라고, 이거 early accele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빅뱅이 생긴 직후에 우주가 뻥튀기 됐다. 요게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 인플레이션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많은데, 그 표준 우주론에서는 뭔가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뻥튀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빅뱅 직후에 이 뻥튀기가 시작된 시간이 뭐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35승초, 36승초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빅뱅과 동시에 이렇게 갑자기 뻥튀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뻥튀기 되냐면은 뭐 E의 익스포넨셜 50승, 60승. 그러면은 그거 뭐 10에 뭐 20 몇 승 될 거야, 아마. 원자 사이즈였던 크기가 갑자기 축구공 사이즈로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빅뱅 직후에 어마어마한 뻥튀기가 있었다.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우주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급팽창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여튼 엄청난 에너지로 이렇게 이렇게 시공간이 확 늘어난 건데, 요때 그 중력파가, 이것과 관계된 중력파가 생겨요. 그죠? 어쨌든 에너지가, 뭔가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팽창을 해버린 거니까. 얘가 주는 중력파가 있어요. 태초의 중력파. 이거는 거의 빅뱅 직후에 나온 중력파죠. 그죠? 시기적으로. 그러면 얘가 일반 상대론에 의하면 하여튼 뭔가 중력파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쫙 나오면서 그 여파로 시공간이 뒤틀린 것이 태초의 중력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리면은 그게 어디에 흔적을 남기냐면 이 CMB에 흔적을 남겨요. 그 배경 복사에. 그러니까 빅뱅 때 어쨌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가장 단순한 에너지 형태인데, 얘가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뭐 수백억 년 뒤에 인간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38만 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요때 태초의 중력파가 시공간을 뒤틀었던 그 흔적이 어쨌든 그 빛의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기는데 그 독특한 어떤 평광 모드를 만듭니다. 얘가. 그 빛이 평광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빛이 전기파와 자기파가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 평광은 전기장의 방향이 어떠냐 뭐 이런 거죠. 일렉트릭 필드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CMB가 독특한 모드로 평광이 돼요. 근데 이놈이 중력파가 주는 평광 모드는 이거를 이제 그 B 모드라고 하는데 E 모드하고 B 모드가 있어요. 이 B 모드는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에서 배웠듯이 이게 뭔가 회전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건 난제로 컬이 있어요. 난제로 컬이 있는 거를 B 모드라고 그러니까 회전하는 모양이 있다. 소용돌이 모양인 게 B 모드예요. 소용돌이 모양이 있고 난제로 다이버전스가 있는 거를 E 모드라고 그래요. 중력파는 E 모드, B 모드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소스는 B 모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B 모드는 중력파에만 유니크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B 모드를 찾자. B 모드를 보면은 이건 중력파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최적화된 어떤 그 기구를 이제 남극에다가 전파망원경 세워가지고 서치를 한 결과를 낸 겁니다, 이번에. 그 실제 관측 결과가 이게 지금 예비는 여러분이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이제 그 관측 논문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관측 결과가 이제 이겁니다. 보면은 뭔가 회전하는 모양이 보이죠? 그죠? 회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통계적으로 또 잘 이걸 해야겠죠. 잘 다뤄야겠죠. 뭐 이쪽 연구팀은 그런 데 특화된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제 회전하는 모드로 그래서 카즈믹 컬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태초 중력파를 뭐 거의 검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중력파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가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내년이면 100년이에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접 검증하려 간접적인 증거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직접적으로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냐 그러려면 중력파를 봐야 되잖아. 직접. 이게 에너지가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시공간의 요동이 중력을 매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중력인데 그럼 시공간의 요동을 직접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직접 봐야 일반 상대성 이론이 검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직접 보려고 실험들을 해요. 땅에다가 이렇게 뭐 3kg짜리도 만들고 지금 프로포절 나온 게 우주에다가 우주선 띄워가지고 500만 킬로 상상이 되십니까? 500만 킬로 떨어진 정삼각형의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뭐 중력파를 검출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아직 못 봤어요. 이거는 중력파는 보면 노벨상이겠죠, 일단 느낌이. 그렇잖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이건 뉴턴 역학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걸 정말 실험적으로 딱 보는 거니까 진짜로 시공간이 요동쳐서 중력이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 거예요, 그냥 이게. 그것도 태초에, 빅뱅 직후에 중력파에 의한 흔적을, 그 흔적이 남긴 어떤 CMB의 평광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하는 거죠. 바이셈이 뭐 이런 약자던데, 남극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태초에 중력파를 검출했다. 이 자체만으로 제가 보기에 이 자체만으로 그냥 노벨상이에요. 태초가 됐건 아니면은 그냥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초신성이 뭐 갑자기 여러 개 터지든 뭐 블랙홀들이 충돌하든 그것에 의한 중력파를 검출을 했어도 그건 노벨상이에요.
그런 거 보려고 지금 뭐 우주선 띄워서 뭐 리사라는 프로젝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지상에도 그런 장비들이 있고, 태초가 됐건 뭐 최근이 됐건 어쨌든 우주적 이벤트가 벌어져서 그것에 의한 중력파를 보면은 그걸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진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진 직후에 어떤 그 시그널을 지금 우리가 포착을 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사실은 뭐 2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초기 우주를 본 거는 CMB예요. 우주 배경 복사. 굉장히 초기이긴 한데 그건 하여튼 38만 년의 시간 갭이 있거든. 빅뱅부터. 근데 이거는 바로 이 중력파는 바로 그냥 빅뱅 직후에 있었던 중력파예요. 그 흔적을 본 거니까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양자 중력의 효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의 중력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 미시 세계 시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게 빅뱅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의 어떤 중력파니까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원자 비슷한 그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의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걸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자체는 양자 중력의 효과를 바로 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우주에서 바로 나온 거니까, 빅뱅 직후에. 그래서 이거를 잘 연구하면 양자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양자 중력을 이해하는데 뭔가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급팽창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어떻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손꼽아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광이 생긴다는 거 알려진 것도 이제 뭐 몇십 년 됐는데, 어쨌든 손꼽아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이 B 모드를 보냐 안 보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플랑크 위성 작년 3월 달에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했던 플랑크 같은 경우에는 이 B 모드를 못 봤어요. 못 보고 뭐 상한값만 나오고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이제 물론 이 사람들만 3년 이렇게 데이터 본 결과라고 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측한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결과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소용돌이 사진만 뭐 지금 결과로 낸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쭉 냈는데, 그게 일단 대체로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잘 맞아요. 거기서 예측한 건 거의 잘 맞고, 그래서 뭐 실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뭐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사실은. 이쪽은 제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중력파가 이렇게 검측한 중력파가 너무 세. 생각보다. 좀 세서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던 인플레이션하고 약간의 텐션이 또 좀 있어요. 텐션이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럼 플랑크는 왜 못 봤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게 지금 빛을 어차피 오는 건데 그 빛의 평광 효과를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다 잘 제거를 했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의문도 이제 사실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실험, 위성이나 플랑크 위성이나 또 다른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를 봤는지를 또 뭐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어마어마한 발견.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노벨상 2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발견이고, 뭐 거의 CMB 발견에 버금가는 그런 발견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한 100년째 지나면 그렇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그래서 이 연구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라고 했었는데 훨씬 더 큰 거를 찾은. 누구도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중력파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세게 센 값으로 관측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더 의외의 발견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원 세미나 4월 10일 날 마침 그 공진욱 교수가 이런 주제로 지금 강연을 할 텐데, 이분이
초기 우주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주전공이. 한국에서 초기 우주를 제대로 연구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왠지 제가 공진욱 박사를 초대를 하고 싶더라고. 그 사실은 다음 주 3월 하순으로 날짜를 조정을 하다가 안 맞아서 4월 10일로 넘긴 거였거든요. 마침 잘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 당연히 지금 그 바이셉의 결과를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한번 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1학기, 이번 학기에 마지막 수업쯤에 우주론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주론 이제 시작은 잘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까지 자세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한 우주론 이야기는 아마 2학기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기대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현대물리학의 흐름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양자역학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사람들이 융합을 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융합을 해서 나온 게 상대론적 양자역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양자전기 동력학 QED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작인데, 그러니까 빛하고 전자에 대한 이론이에요. 빛하고 전자에 대한 전작이 이론인데 상대론적이고 양자역학적인 겁니다. 그걸 이제 QED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를 현대물리학 관점에서 다시 쓴 거예요. 다시 썼고 굉장히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이제 67년에 가면 약전기 이론이, 이거는 뭐냐면은 자연에 있는 근본적인 힘이 전자기하고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핵력 중에 원자핵과 관련된 힘 중에 약한 핵력하고 강한 핵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핵력, 강한 핵력에 대한 이야기는 한 2학기 때쯤 가면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약한 핵력하고 전자기 이론이 통합이 돼요. 그게 67년입니다. 굉장히 최근이죠, 이거도.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쪽으로 가면 약한 핵력 말고 강한 핵력을 또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의 베이스에서 다시 이걸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성공을 본 게 이제 양자색소 동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QCD. 이거는 그러니까 강한 핵력에 대한 양자역학적 이론. 얘는 약한 핵력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이론인데, 이게 마침 전자기라고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얘는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가서 이제 완전히 구축이 되고, 요거 둘을 합쳐가지고 표준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 소립자 세계.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은 세상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거기서 근본적으로 어떤 상호작용들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20세기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 그 포괄하고 있는 어떤 자연의 근본적인 어떤 요소들, 이거를 다 실험적으로 다 봤는데 하나 못 본 게 힉스 입자가 있었어요. 힉스 입자가, 얘는 다른 전자나 쿼크나 이런 데 이제 질량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예측이 된 거는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 64년까지 내려요. 64년. 그러다 발견한 게 2012년에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힉스 발견으로 표준 모형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거의 완성이 됐고, 강력 이론은, 그러니까 QCD가 양자색소 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잘 구축이 됐는데, 근데 이걸 또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나온 게 끈이론이에요. 세상 만물이 점입자가 아니라 1차원적인 끈이다라고 하는 게 끈이론이에요. 근데 끈이론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에 97년에 ADS-CFT라는 이상한 게 나와요. 이거는 일종의 홀로그래피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5차원, 이게 이제 엔티-디지터 스페이스의 약자고, 이건 컨포멀 필드 시어리의 약자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5차원 중력 이론이 그 5차원의 표면에 해당하는 4차원에서의
그 장론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할 텐데 하여튼 끈이론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이런 픽처는 사실 제가 전공이 입자물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그 편향된 예? 아주 그 이기적인 어떤 그림입니다, 사실은. 현대물리의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절반 이상은 고체물리예요, 고체물리. 반도체하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액수로 따지면은 뭐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으로 그 고체 이론 쪽으로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BCS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딘 쿠퍼 슈리퍼 사람 이름 약자인데 이게 그 초전도 이론에 대한 초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를 고체 물리학에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한 굉장히 놀라운 이론이고 그 고체 물리는 BCS 이전과 이후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무렵에 이제 트랜지스터도 발명이 됐죠. 그죠? 근데 이쪽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고체 물리 쪽에 실제 현실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그림은 상당히 편향돼 있지만 어쨌든 현대 물리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 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노벨상을 되게 궁금해하니까 그 전에 20세기하고 21세기가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갈리는데, 그러니까 20세기 끝날 무렵에 제일 중요한 발견이 지금 이거 가속 팽창한 거랑 이 ADS CFT예요, 사실은. 이거는 끈이론 40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얘가. 이 논문이 지금 인용 횟수가 거의 9,000번 내지 10,000번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성과였고, 이거도 뭐 우주에 대한 인식을 사실 획기적으로 한 건데 지금은 얘보다 제 생각에 더 획기적인 게 지금 이번에 중력 파복에 2014년 그게 여기 하나 찍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를 썼잖아요. 그게 마지막 개정판이 나오고 한 게 96년인가 그래요. 이거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니까 이 새로운 20세기 말에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시간의 역사에는. 그래서 시간의 역사는 보면 우주의 나이도 애매해요. 100억 년, 150억 년, 200억 년 그 사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가속 팽창 얘기는 당연히 안 나와 있고 뭐 끈이론의 이런 놀라운 성과 뭐 홀로그래피 이론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안 나와 있고 그 직후에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몇 년 전에 호킹이 다시 썼던 다른 사람과 다시 썼던 그 뭐죠?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 과학 이론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어요. 스티븐 호킹이. 그 얘기도 아마 좀 따로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20세기 말 20세기 초에 참 놀라운 일들이 어쨌든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우주로는 뭐 거의 지금 뭐 전성기 혁명기 이번에 그 바이색 결과도 나왔지만은 뭐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를 잘 보면은 일반 상대성이 이렇게 쭉 발전했는데 얘랑 양자역학이 안 만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력을 이게 중력 라인인데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끈이론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원래 뿌리가 양자이론이에요. 양자이론. 끈에 대한 양자이론. 끈에 대한 양자이론인데 얘를 하다 보니까 중력을 설명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지. 끈이론을. 그러니까 양자역학 베이스로 중력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끈이론은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유력해요. 얘가 이렇게 중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이 ADS CFT가 왜 획기적이냐면은 그게 연결이 되는 방식이 5차원의 중력 이론이 그곳 한 차원 낮은 표면에서의 양자역학으로 다 기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중력하고 양자역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용됐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뭐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베이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노벨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노벨상 받은 것도 쭉 표기를 해보면은 이게 32년, 이게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가 이 25년에 논문을 쓴 공로를 받은 게 이거예요. 수상 이유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For the creation of quantum mechanics라고 되어 있어요. creation. 그 다음에 상대론적 양자역학 폴 디렉,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그 디렉 델타 함수를 만든 그 사람이 뭐 디렉하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가 공동 수상했어요, 이때. 어쨌든 디렉이 제일 큰 공로는 자기 이름이 붙은 디렉 방정식을 만든 건데, 그 디렉 방정식이 뭐냐면은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시초예요. 전자에 대한 방정식인데, 전자가 렐러티비스틱하고 퀀텀 미케니컬리 움직이면은 그거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거기에 그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거 노벨상이 56년이고, 그 다음에 양자 전기 동력과, 이게 65년 노벨상인데, 이때 그 받은 세 명이 파인만, 슈잉거, 도모나가.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를 하다 보면 일본 과학자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그 보통 사람들은 뭐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 한일전 하면은 뭐 자주 이기잖아요. 그죠? 축구도 이기고, 가전제품은 삼성이 소니를 제쳤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 제가 봤을 때, 기초과학 수준에서 보면은 뭐, 여전히 뭐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진짜 구석기 시대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참 비참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텐데, 뭐 얘네는 옛날부터 하여튼 일본은 굉장히 자생력이 많았고, 자기 스스로 이 자연을 바라보는 뷰가 있어요. 뭐 여기 이제 하여튼 여기 수상했던 도모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BCS 이론 노벨상이 72년이고, 그다음에 CMB 발견으로 펜지어스 윌슨이 78년 받았어요. 허블은 못 받았어요. 이때 29년에. 허블은 이때는 천문학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건 분야가 다르다고. 근데 허블의 공로가 워낙 커서 이번에 저기 허블한테 주자 그랬는데 허블이 죽었어요. 그게 몇 년이었지? 50몇 년인가 하여튼. 안타깝게도 몇 달 더 살았으면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이후로는 이제 천문학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면은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줬었어요. 어쨌든 허블은 좀 안타깝게 됐죠. 그 약전기 이론,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그러니까 스티븐 와인버그가 최종 이론의 꿈을 쓴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때 노벨상을 받았고, 그 표준 모형, 여기 이 라인은 노벨상 노다지예요, 사실. 제가 안 쓴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 84년 이거는 입자 발견한 걸로 줬고, 99년은 뭐 이거 수학적인 뭐 내적 정합성으로 준 건데, 그 이휘소 박사 있죠, 벤자민 리. 이휘소 박사가 뭐,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이제 79년 아니면 99년에 살아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 중에 한 번은. 근데 이휘소 박사가 사고를 죽은 게 77년이에요. 77년이고 와인버그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었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04년에 여기서 나왔고, 2011년 가속팽창, 98년 가속팽창이 2011년 노벨상, 그리고 힉스가 2012년 힉스를 발견하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한테 이제 노벨상을 준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받을지 대략 보이죠. 이쪽은 좀 힘들어요. 실험적 검증이 좀 난망해요. 이쪽은 그런데 여기는 뭐 지금 WMAP이나 플랑크는 아마 받을 것 같고, 바이셉은 뭐 이제 시간만 남은 겁니다. 그 대상자들이 건강 유지만 잘하면 뭐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도 막 노벨상 받자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별짓 다 하는데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생각했을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노벨상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죠? 기화를 시키거나 그럼 되잖아. 실제로 그런 일들 했어요. 돈 주고 뭐 옛날에 몇 년 전에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죠? 근데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 돈만 먹고 목티가 생기거나 뭐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쭉 보면은 야 이거는 보면 노벨상이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사 같은 거 우주선 3개 띄워가지고 예? 저기 라그랑주 포인트에다가 이거 우주선 3개 500만 킬로를 띄우는 그거 그게 사업비가 2조 5천억 정도거든요. 2조 5천억. 2조 5천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해볼만 하죠. 2조 5천억 정도면. 그거는 그냥 중력파 보면 노벨상입니다.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펀더멘털한 방정식을 찾았다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아주 정말 김연아 같은 세계 천재가 나와가지고 뭘 하지 않는 이상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돈 때려 부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좀 엽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면은 옛날에 못 봤던 뭔가 정말로 새로운 걸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노벨상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갑자기 누가 세계 천재가 나타나서 무슨 새로운 이론이나 방정식을 내는 건 극히 이거는 예측이 불가하고 확률론적으로 낮은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는 프론티어에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 사람들이 막 프로포즈를 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해보면은 저거는 진짜 되면 노벨상이다 싶은 게 여러 개 있거든요. 이 바이셋도 사실 마찬가지고 중력이 그렇게 쉽게 검출될 리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었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번에 결과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쉽게 받는 방법 중에 그 후자의 길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가망성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물론 과학을 하는 게 노벨상을 받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전략을 좀 더 스마트하게 짤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물리인데 고전물리하고 현대물리가 전혀 사실은 별개거나 그렇게 대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길이, 물리적인 속도를 이렇게 둘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고전물리는 여기 있어요. 길이가 크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고, 속도가 느린 거. 거기에 고전역학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전역학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선 궤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뉴턴역학 베이스로 많이 써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사이즈가 아주 작은 영역까지 확장을 시킨 게 양자역학이고,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 양자역학의 특수한 경우가 고전역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플랑크 상수가 0으로 가는 극한이 고전역학이라는 거고, 속도가 빨라지는 영역을 커버한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 광속이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그건 고전역학으로 돌아가요, 모든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포함관계라는 거죠. 인식의 지평이 확장이 된 거고, 이거를 다 포괄한 게 뭐냐면 상대론적 양자역학인 거예요. 디락 방정식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미시세계에서 전자가 광속처럼 움직일 때, 아니면 미시세계에서 빛이 정말로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거를 써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이 고전역학하고 서로 상충하거나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 카테고리, 양자역학의 카테고리에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안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특수 상대론인데 구체적으로. 근데 일반 상대론과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마 직접 왜 그렇게 엮여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왜 어려운가? 요것만 하고 싶시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물리학자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이없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례 중에 하나. 제가 옛날에
이 포털에 오늘의 과학이라는 코너에 글을 쭉 썼었어요. 힉스 입자 발견되기 전에 이제 그 가속기 가동되고 난 직후부터 쭉 썼는데 이런 걸 쓰니까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저 같은 초딩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좀 쉽게 해달라. 그러니까 왜 현대물리 어렵냐 이런 얘기를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인데 이건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쓴 것 중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이요. 이거를 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올해 어디에 그 검정 국어 교과서에 실어주겠대요. 이야, 뭐 감동했죠, 감동. 고맙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교정 원고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고립된 물리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대충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죠? 익숙하지 않은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원고에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특히 개에 대한 풀이가 필요하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게 교과서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몇 마디를 했을 텐데 아니 이게 물리계가 아니라 생태계라고 썼으면 그러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생태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특별한 풀이가 필요하냐 이렇게 따지려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어준다니까 찍소리 안 하고 고분고분 알겠습니다 그러고 친절하게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쨌든 내가 교과서가 나오면 갑으로 물려야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4년이잖아요. 계약을 한 지가 언젠데 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교과서에 나올 줄 알고 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2월 달에 우리 고공 겨울 학기 할 때도 글쓰기 강연을 했었는데 제가 뭐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별로 내세울 건 없는데 이거는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계속 여기저기 이제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 사랑도 못하게 된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글쓰기 이렇게 요양문 같은 거 받아서 내가 조금 봐주겠다 이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근데 근거가 없어져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 쉽게 해달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써달라. 초등학생이 이러니까 초등학생이 네이버 댓글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도 이야기 써달라고. 그리고 작년에 이때 노벨 물리학상 발표하던 날이었어요. 힉스 입자가 거의 유력 시대니까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발표 시간 한 서너 시간 전이었는데 기자가 전화해가지고 이걸 거의 유력한데 이거를 이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려는 거야. 그래서 또 친절하게 얘기해줬죠. 8시 뉴스 나간다니까. 전화 끊고 나서 옆에 앉은 제 선배한테 혼잣말로 했죠. 그게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될 거면 왜 노벨상을 줬겠냐. 또 혼잣말로. 전화에 대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마음 상할까봐 기자분이. 엊그제죠, 이거? 엊그제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화해요. 이거, 이번에 발세이 본 거? 이거 유치원생도 알아듣게. 정말로, 저는 유치원, 이까진 들었는데,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제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전화하는데, 감정이 제어가 안 돼서, 순간 버럭 화를 냈죠. 저 어떻게 화를 냈냐면은, 아니,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그 모든 복잡한 거 어떻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예를 들면은 뭐 조선왕조 실록을 그러면은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당신은. 그러고 끊었어요. 마음상에는 이제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고. 전화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화를 내도 전화 끊고 화를 내야 돼요. 어쨌든 과학적 내용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전화하신 분이 무슨
작가인가 PD인가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바이셉의 검출 결과 내용이 어려워서 이거를 방송으로 낼지 안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켜볼 일인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실제로 그날 뉴스에 이렇게 한 문장이 나갔어요. 내가 막 뭐라 떠들었는데 그거를 받아 적어가지고 한 문장 치고는 좀 길죠. 한 문장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땅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렵나 좀 쉽게 얘기해달라. 그러다가 제가 그 블랙홀 전쟁이라는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번역을 했었는데, 이거 이제 스티븐 호킹하고 이 아저씨가 뭐 피 튀게 싸운 내용인데, 하여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끈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서스킨트가. 그 책 초반에 보면 현대 물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쭉 상황을 기술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관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신경망이 환상적으로 재배선됐다 이런 말이에요. 리와이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직관에 반하는 어떤 심하고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의 1급 과학자들도 미시세계를 이해하고 상대론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됐다는 얘기예요. 리와이어. 1급 과학자들도. 아인슈타인은 끝끝내 양자역학을 안 받아들였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리와이어야. 이 말이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달라라는 데 대한 나의 답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리와이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현대물리를 이해하려면 생각의 회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수백 년 뒤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질문, 원자는 왜 그렇게 작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자의 양성자 질량이 1.67 10의 -27kg이었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그 상상이 안 되는 건 킬로그램 단위가 커서 그런 거예요, 사실. 킬로그램은 사람 사이즈에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사람한테 이기적인 거지. 원자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원자로 만들어졌냐. 이게 더 타당한 질문이라고. 인간은 이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유니크하지만 보편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 자연의 보편적인. 근데 양성자는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우주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대부분이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물질로 존재하는 거는. 그 자연의 가장스러운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이상한 거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많은 걸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어?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도 명저예요. 두껍지도 않고 재밌어요. 이거 보고 생물학으로 투신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DNA도 발견하고 그랬어요. 왓슨 크릭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루텐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슈레딩거가 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N개 입자 중 평균에서 벗어난 오차의 상대적인 비율이 루텐이라는 거예요. N개 중에. 그럼 비율은 루트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명은 딴짓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대충 40몇 명인데 그러면 한 7명은 딴짓하는 거야. 루트 n. 근데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요 딴짓하는 애들이 많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암이 되거나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고등 생명체가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잘 돌아가려면은 이게 작아야 되니까 n이 커져야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떠냐? 양성자 하나 질량이 이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몸은 대략 100kg죠? 여러분도 이 정도는 되죠, 그죠? 그러면 그냥 나눗셈 하면은 대략 개수가, 양성자 개수가 한 이 정도 돼요. 10의 29승계. 그렇다고 세볼 필요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 이건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n 이러면은 루트 n분의 1은 대략 이렇습니다. 세봐야 되죠. 100조분의 1. 평균에서 딴질할 확률이 100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개수로 이루어진 이
이 시스템은 이런 디테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그거를 알지 못해야 그렇게 평균에서 벗어난 애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신경을 쓰지 않아야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원자를 이루어진 고등생명체 원자 이하 세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진화를 안 한 거예요. 애초에. 그거를 알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진화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대략 350만 년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현생 인류가 대략 뭐 15만 년 전 이래요, 크로마뇽인이. 그 지금 뉴튼 프리키피아 나온 게 이때고 쭉쭉쭉 이러다가 원자핵 발견한 게 겨우 100년 전이고. 그죠?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미지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겨우 100년 전이에요. 이 인류의 기나긴 진화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야 이거지. 그래서 뭐 짧게 보면 20만 년, 길게 보면 30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진화해 왔는데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진화해 우리 생각의 회로가 잘못됐다. 예? 그것이 자연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라보는 데는 방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의 회로. 수백만 년 동안 지난 생각의 회로가 잘못된 거고 자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자각을 한 게 그게 100년 전밖에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물리학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300만 년 동안 지나면서 생각해온 생각의 회로를 드디어 이제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겨우 100년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러잖아요. 300만 년의 습관을 바꾸는 건데 그거를 초등학생 되었으면 걔는 뭐 무슨 뭐 초사이언이에요. 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 거 없어요.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의료기사나 경제기사 읽어보세요. 신문에 난 거. 그거 초등학생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처럼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도 잘 모르는 거는 알아서 찾아보고 익혀야 교양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과학은 그런 대접을 못 받냐 이거지. 왜 모든 거를 초등학생도 모자를 쓰는 유치원생까지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거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로 근본적인 레벨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생각의 회로를 바꾸면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다라는 거. 그거를 깨닫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물리를 할 때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